가장 소중한 사람을 집에서 보내드리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까? 손 쓸 새도 없이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배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과 혼란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3천 가정의 마지막 동행을 도운 장례 지도사이자 20년간 어르신들의 삶을 함께 고민해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80대 어머니를 모시던 50대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어머니가 숨을 거두셨는데 동생이 병원부터 가자고 하고 저는 119를 불러야 할지 당장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작년 봄, 평소 건강하던 75세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경 아버지가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은 당황해서 119에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라고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소용없었고 그 과정에서 고인의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기까지 6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가족들은 장례식장 예약을 못해서 이틀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장례 비용은 예상보다 200만 원이나 더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78세 할머니가 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는데 며느리가 깨끗한 수의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행동이었지만 경찰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옷이 왜 바뀌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검까지는 아니었지만 현장 조사가 4시간이나 걸렸고 가족들은 그 시간 내내 고인 곁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도 하루 늦어져서 모든 장례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지연으로 장례 절차가 멈춰버리는 시간 낭비, 가족 간 의견 충돌로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이 모두 틀어져 버리는 비용 손실, 불필요한 응급조치로 인해 고인이 평온한 마지막을 놓치게 되는 마음의 상처, 이 모든 혼란과 후회는 단 하나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오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오해는 무조건 119에 전화해서 응급 상황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이 갑자기 숨을 거두시면 반사적으로 119에 전화해 숨을 쉬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구급대는 응급 환자라고 판단하고 심폐소생술 장비를 들고 1분 1초를 다투며 출동합니다. 장례 지도사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집에서 임종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은 자연사입니다. 이미 숨을 거둔 분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은 고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는 가족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아들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뼈 부러지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니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아요. 올바른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119에 전화해서 집에서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라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구급대원들도 응급처치가 아닌 사망 확인을 위해 출동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지병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있으면 사망진단서 발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있었고 작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 오해는 고인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마음이 장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 내 사망 시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 보존입니다. 고인의 위치나 옷차림이 바뀌면 부검을 거론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현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가 6시간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은 고인 곁을 떠날 수 없어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고인과의 마지막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고인의 손을 잡고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씀을 전해드리세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수위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만약 정말 옷차림이 신경 쓰인다면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장례식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염습을 해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도 없고 더욱 정성스럽게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오해는 사망진단서 없이 장례식장부터 예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빨리 편안한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에 장례식장부터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없이는 그 어떤 장례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사망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망진단서 없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치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전화만 붙들고 있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화장장과 장례식장 예약까지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 돌아가시는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지연되면 모든 일정이 밀려서 장례 비용이 2배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평일 화장료가 30만 원인데 주말에는 60만 원으로 뛰고 장례식장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오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화장장 예약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후 마지막에 장례식장을 예약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추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구, 연금 정지, 통장 해지 등에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부는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제 마지막 동행을 위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침착함입니다. 가족이 임종하시면 딱 15분만 전화기보다 고인의 손을 먼저 잡으세요. 저는 이 15분을 황금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심장이 멈춘 뒤에도 청각은 한동안 살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15분은 후회를 감사로 바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제로 이 15분을 제대로 보낸 가족들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황금의 시간을 보낸 가족들은 나중에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며 후회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 가족 모두가 고인 주변에 모여 앉아 각자의 마음을 전하세요. 엄마,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와 같은 진심 어린 말씀들이 고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이용해 가족 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엄마 뜻대로 화장으로 하자. 아버지가 평소 원하시던 대로 간소하게 치르자는 식으로 큰 방향을 정해두면 나중에 의견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통입니다. 침착하게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황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장례 지도사로서의 조언입니다. 119에 전화할 때 쓰러졌다거나 응급 상황이라는 말 대신 어머니께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신고할 때 꼭 포함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고인의 나이, 평소 앓고 있던 병, 최근 병원 진료 여부, 복용하던 약물 등을 미리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78세 아버지이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어제까지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으셨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고인이 언제부터 반응이 없었는지,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마지막으로 대화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사망시각 추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족 중 한 분은 반드시 현장에 남아 계셔야 합니다. 경찰이 와서 간단한 조사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이 동행해야 사망진단서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전문가에게 위임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이후 모든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장례식장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장례지도사가 화장장 예약부터 빈소 준비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받았고 가장 빠른 화장 예약 날짜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례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화장장 예약 상황을 알려주는 곳이 좋습니다. 둘째, 비용을 투명하게 미리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셋째, 가족의 종교나 특별한 요청사항을 존중해주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화장장 예약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받자마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장례지도사가 여러 화장장에 동시에 연락해서 가장 빠른 날짜를 확보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례식장 선택 시에는 규모보다는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지하철역 근처나 주차가 편한 곳을 선택하면 조문객들이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서비스가 어떤지, 밤에도 안전한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과 시간을 지키는 실전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빈소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빈소 선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혹시 사람이 많이 올까봐 하며 큰 빈소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조문객이 적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년 경험상 적정 빈소 규모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친척과 친구, 직장 동료 수를 세어보고 거기에 0.7을 곱하세요. 예를 들어 100명 정도 올 것 같다면 70명 기준으로 빈소를 잡으시면 됩니다. 특히 평일 장례의 경우에는 더욱 사람이 적게 옵니다. 직장인들은 업무 때문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주말 장례는 사람이 많이 오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이 점을 미리 고려해서 빈소 규모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인의 성격과 평소 교우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조용하게 지내신 분이라면 가족 위주의 소규모 빈소가 적합하고 사교성이 좋으셨던 분이라면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소 사용료 절약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장보다는 2일장을 선택하시면 하루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2일장도 충분히 조문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어서 더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화장 비용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화장료는 지역별, 요일별로 차이가 큽니다. 수도권 화장장은 비싸고 예약도 어렵지만 조금만 멀리 가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0만 원인 화장료가 경기도 외곽에서는 25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 화장을 선택하면 주말보다 30에서 50% 저렴합니다. 또한 오전 시간대가 오후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오전 시간을 예약하세요. 단, 조문객들의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 후 유골함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제공하는 기본 유골함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유골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봉안당 이용 시에도 팁이 있습니다. 공립봉안당이 사립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으니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장봉안의 경우 개별 봉안보다 비용이 절약되니 부부가 함께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합장용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자동 이체 및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입니다. 고인 명의의 통장은 사망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가족 명의로 자동이체를 변경해 두시거나 고인 통장에서 가족 통장으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이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통장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사망진단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자동결제 등은 해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시거나 중요한 자동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족연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각각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다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특히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였다면 피부양자들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계셨다면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별의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상자나 서류 봉투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모든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료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진료받은 병원과 의사 이름,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지병 정보 등을 기록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약봉지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세요. 약 이름을 일일이 적기보다는 사진 한 장이 훨씬 정확하고 유용합니다. 병원 진료카드나 처방전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사망진단서 발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담당 의사의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직접 연락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다면 병명과 치료 경과, 투약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22년 위암 2기 진단, 병원에서 수술 후 현재 정기검진 중 항암제 복용 이력이 있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됩니다. 알레르기 정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정 약물이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비상시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마지막 소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장례 방식은 화장과 매장 중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요즘은 90%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시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족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주세요. 기독교식 장례로 해달라, 불교식 49제는 하지 말아달라, 천주교 위령 미사를 부탁한다 등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기록하세요. 종교가 없으시다면 종교의식 없이 간소하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요청사항도 자세히 적어두세요. 조화는 받지 말고 조의금도 정중히 사양해달라, 직장 동료들에게는 부고를 알리지 말아달라, 평소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달라 등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된 내용들을 포함하세요. 장례 규모에 대한 희망사항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족들만 조용히 지내달라,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 등 고인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고려한 내용을 담으세요. 옷차림에 대한 희망도 있다면 적어두세요. 평소 즐겨 입던 정장으로 해달라,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혀달라 등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의상이 있다면 그 위치와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요 서류의 위치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 등 중요한 서류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가족이 다 아는 곳에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도 가족이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은행 통장과 카드는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가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함께 적어 두시되 보안을 위해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만기일과 함께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보험 관련 서류도 중요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등 가입한 모든 보험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두고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 번호도 함께 적어두세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가족들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도 최신 것으로 준비해 두세요.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다면 주소와 집번을 정확히 기록하고 담보 설정이나 전세 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증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증, 장애인 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류의 위치도 표시해 두세요. 특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장례 절차에서 여러 번 필요하니 최신 것으로 여러 부씩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상연락망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시 연락할 가족, 가까운 친지, 친구 등에게 연락할 우선순위를 정해 연락처와 함께 정리하세요. 연락망을 작성할 때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연락망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즉시 연락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여러 개의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집 전화, 휴대폰, 직장 전화 등을 모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연락망은 조카, 사위, 며느리,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이분들은 장례 준비를 도와주실 분들이므로 연락처와 함께 장례 준비 도움 요청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특히 장례 경험이 있거나 실무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3차 연락망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들입니다. 이분들께는 부고 알림용으로 연락하게 되는데 연락 방식도 함께 적어두세요. 문자로 알려달라, 직접 전화해달라 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종교인이시라면 담임 목사님, 주지스님, 신부님 등 종교인의 연락처도 빼먹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장례 의식을 집전해 주실 분의 연락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관련 연락처도 필요합니다. 인사 담당자나 직속 상관의 연락처를 적어두시면 퇴직 관련 업무나 각종 수당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연금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안심 스크립트 3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9 신고 시 사용할 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계시고 맥박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78세이시고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으셨어요. 주소는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번지입니다. 이 스크립트의 핵심은 응급 환자가 아니라 사망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쓰러졌어요, 나 의식을 잃었어요 라는 표현은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준비하게 만들므로 피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 복용하던 약물 목록입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으셨고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어제 저녁 9시까지 TV를 보시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연락할 때 사용할 스크립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 그쪽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모셨는데 사망진단서 발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평소 진료하던 환자인지 확인합니다.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망진단서 발급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진료받던 병원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자 이름은 000이고 주민등록번호는 000입니다. 지난달에 정기검진 받으셨고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셨습니다. 담당인은 무슨 과 누구 선생님이셨어요? 세 번째는 장례식장에 연락할 때 사용할 스크립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서 장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방금 발급받았고요. 화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화장장 예약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장례식장에서는 먼저 화장장 예약 상황을 확인한 후 빈소 예약을 진행합니다. 화장 날짜가 정해져야 빈소 사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족은 총 몇 명 정도이고 조문객은 5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 일장으로 진행하고 싶고요. 종교는 무슨교입니다. 비용과 포함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례식장 선택 시에는 여러 곳에 문의해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곳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한 마지막 이별은 혼란스러운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20년 현장 경험의 장례 지도사로서 말씀드리면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준비된 가족은 고인을 평화롭게 보내드리고 자신들도 위로받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혼란과 후회로 오랫동안 고통받습니다. 특히 이별의 설계도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체계적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가 없는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고 급하게 결정한 일들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운 한 가정은 이별의 설계도 덕분에 어머니의 임종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장례는 간소하게 하고 조화 대신 기부금으로 해달라고 적어두셨던 덕분에 가족들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어머니 덕분에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별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사랑하는 분과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대화가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의 이별의 설계도를 만들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이별의 설계도는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심 스크립트와 이별의 설계도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모두 정리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하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별의 설계도는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내용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세요. 병원이 바뀌거나 새로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즉시 수정하고 연락처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최신 정보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준비가 가족 모두에게 큰 평온과 위로를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프지만 그 과정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